칠흑 같은 어둠 속 익숙한 SUV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을 때 더 이상의 망설임은 사치였거든요. 에어컨의 냉기마저 무력하게 만들 만큼 뜨거운 열기가 우리 사이를 감쌌어요. 이혼으로 자유로워진 그녀, 김 대표는 더 이상 차갑고 이성적인 상사가 아니었죠. 오랫동안 굶주렸던 암사자처럼, 혹은 봉인에서 풀려난 마그마처럼 억눌러왔던 모든 외로움과 욕망을 제게 토해내더라고요. 직장 상사, 두 아이의 엄마,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여자. 그 모든 꼬리표는 격렬하게 뒤엉키는 숨결 속에서 힘을 잃었거든요. 그녀는 마치 오늘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혹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나그네처럼 반쯤 넋이 나간 눈빛으로 지난 세월 동안 홀로 삼켜야 했던 모든 갈증과 열정을 남김없이 쏟아내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제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하고 나름대로 큰맘 먹고 어학연수까지 다녀왔는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번듯한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남들 다 가는 대기업은 서류 통과조차 어려웠고, 중소기업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이번엔 되겠지 하는 희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만 쌓여갔죠. 소위 말하는 취준생, 신분으로 방구석, 폐인처럼 몇 달을 보냈는지 몰라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부모님 눈치 보이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안 그래도 넉넉지 않은 형편의 외동아들 녀석이 어학연수까지 보내놨더니 졸업하고도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 오죽 속이 타셨겠어요. 특히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죠. 아침 식탁에서 누구네 아들은 이번에 어디 공기업 들어갔다더라. 옆집 딸은 벌써 대리라는데 하는 혼잣말 같은 푸념이 제 가슴엔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아버지는 말없이 신문만 뒤적이셨지만 그 묵직한 한숨, 소리가 제 등 뒤에서 느껴질 때면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제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셨을까요? 어쩌다 거실에 나가면 느껴지는 그 싸늘한 공기. 정말이지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죠. 용돈 타쓰기도 면목 없고, 그렇다고 당장 손 벌리지 않을 수도 없는, 정말이지 궁상맞고 비참한 신세였어요. 28이나 먹고 부모님께 손 벌리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넋두리라도 하고 싶었지만 주머니 사정 생각하면 선뜻 연락하기가 망설여졌어요. 어쩌다 만나도 이미 자리 잡고 자기 앞가림 많은 친구들 앞에서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그들의 격려마저도 때로는 부담스럽고 위선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방구석에 쌓여가는 건 답답함과 해소되지 못한 젊은 에너지가 뒤섞인 묘한 불덩이 같은 거였어요. 뭐라도 해야 했어요. 이대로는 정말 숨 막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최소한 집에서 눈칫밥 먹는 신세에서 벗어나야 했고, 제 손으로 밥값이라도 번다는 명분, 아니 핑계라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마트 아르바이트였어요. 네, 맞아요. 제 전공이나 어학 실력과는 눈곱만큼도 관련 없는 일이었죠. 솔직히 이거라도 해야지 하는 자포자기에 가까운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잠시나마 탈출할 수 있다는 해방감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네요. 뭐라도 하고 있다는 자기 위안 같은 거였을까요? 처음에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물류 창고에서 물건 날라다 매장에 진열하는 일이었는데 육체 노동이 장난 아니었죠. 특히 정육 코너에서 일할 때는 냉동된 양고기 박스가 어찌나 무겁던지 옮기다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20kg짜리 쌀 포대를 수십 개씩 쌓아야 했는데 그럴 때면 정말이지 영혼이 가출하는 느낌이었죠.
온종일 서서 일하는 건 기본이고 가끔 밀려드는 손님들 상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웃는 얼굴로 응대해야 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욕을 삼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별의별 진상 손님들 상대하다 보면 감정 노동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최저 시급 겨우 받으면서 몸은 몸대로 고되고 마음은 마음대로 지치고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어요. 유니폼에 밴 땀, 냄새처럼 제 미래도 암담하게 느껴졌죠.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나? 내 비싼 등록금과 어학연수 비용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내 청춘이 이렇게 마트 창고에서 썩어가도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정말이지 하루하루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 힘든 와중에도 28 청춘의 욕구는 어디 가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팍팍한 현실 때문에 더 들끓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변변한 연애 한 번 못하고 몸은 고되고 마음은 외롭고 에너지는 넘치는데 건전하게 풀 곳은 없고 그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런 생각들이 더 저를 괴롭혔어요. 암튼 그렇게 하루하루 마트 유니폼처럼 달아가는 기분으로 꾸역꾸역 버티던 중에 정말 구세주처럼 친구 녀석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나름 번듯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녀석이었죠. 자기가 아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갑자기 사람이 빠져서 그런데 급하게 단기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한다고 혹시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영어 조금 할 줄 알면 더 좋다고 덧붙이면서요. 무역회사, 뭔가 마트 아르바이트보다는 훨씬 그럴싸하게 들렸죠. 비록 아르바이트였지만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한 단계 올라서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사람은 몇 명 없는 아주 작은 회사였는데 그래도 어학연수 좀 다녀왔다는 거. 그거 하나 믿고 덜컥 알바를 시작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트 일에 진절머리가 나서 도망치듯 그만두고 옮겨간 거죠. 뭐 정식 직원도 아니고 임시직. 소위 말하는 땜빵이었어요. 갑자기 그만둔 직원의 업무를 잠시 맡는 거라 뭔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죠. 그래도 친구가 어렵게 소개해준 회사인데 막 일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마트의 고된 육체 노동에 비하면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로 서류 작업하고 가끔 영어로 이메일 보내는 일은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어요. 제 딴에는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뭔가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거든요. 비록 짧은 기간일지라도 잠시나마 회사원, 비스무리한 경험을 한다는 사실에 약간은 들뜨기도 했고요. 바로 그곳에서 그 작은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제 인생의 방향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틀어버릴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회사의 사장님은 40대 중후반에 키가 185cm는 되는 훤칠한 분이었어요. 운동선수였냐는 말을 종종 듣는 덩치만 큰 호빗 같은 저와는 비교되는 모습이었죠. 솔직히 그는 남자들 사이에서 롤모델로 삼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말솜씨를 지닌 소문난 남봉꾼이었거든요. 특이하게도 사무실에는 여직원이 없었어요. 주변에 조금이라도 괜찮다 싶은 여자 미혼. 기운 가리지 않고 모두 사장님을 거쳐갔다는 소문이 파다했고요. 심지어 사무실에서 관계를 갖다 직원에게 발각된 적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사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감시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도 사무실에서 크게 싸웠다는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여직원이 없었던 거죠. 사모님은 하루에 한 번은 꼭 기습적으로 사무실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후식 때도 사장님에게 끊임없이 전화하더라고요. 짜증이 난 사장님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확인시켜주겠다며 저희와 통화를 바꿔준 적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은 남들 몰래 제게 다가와 사장님의 통화 상대나 만나는 사람, 특히 여자와 만나는 것 같으면 자신에게 보고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저는 그렇게 사모님의 정보원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사회 초년생에다 가정도 없고 젊고 해고되어도 책임질 가족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저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사모님은 사무실에 자주 오면서 직원들과도 저와도 스스럼없이 지냈어요. 당시 사모님 나이라고 해봐야 3638세 정도였는데 솔직히 외모는 그저 그랬거든요. 잘생긴 사장님에 비하면 수수했고 하지만 몸매 하나만큼은 언뜻 봐도 눈에 띄는 정도의 아주 매끈했어요. 그래도 아이가 있는 엄마치고는 관리를 꽤 하는 편이더라고요. 하긴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모님에게서 묘한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 사무실에 저 혼자 있을 때면 유난히 가까이 다가와 이야기한다든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 몸을 툭툭 치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저 사모님과 정보원 사이, 더 나아가면 친한 누나 동생처럼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정태 씨는 그 나이에 애인도 없고 밤마다 외로워서 어쩐데 내가 참한 아가씨라도 하나 소개시켜줄까? 아뇨, 괜찮아요. 언젠가 생기겠죠 뭐. 에휴, 그래도 한창 나이에 너무 오래 혼자 지내면 안 될 텐데. 그러다 거기에 곰팡이 피겠어. 크크크.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농담의 수위는 분명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확 깔아오르는 걸 느꼈죠. 참나, 사모님도. 어머, 왜 그래? 솔직한 게 죄는 아니잖아? 아무튼 정태 씨랑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참 재밌어. 저는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매번 저 놀리기만 하시잖아요. 볼멘 소리로 대꾸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즐거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눈웃음을 치며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쳤죠. 그야 정태 씨 반응이 귀여우니까. 그렇지. 근데 사모님은 왜 이렇게 저한테 신경을 쓰세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죠. 왜긴 내 소중한 정보원이니까. 그렇지. 정태 씨가 꼬박꼬박 보고를 너무 잘해줘서 내가 요즘 얼마나 편해졌는데 언제 한번 제대로 보답해야 하는데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어떤 은밀한 제안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서게 되더군요. 아뇨. 괜찮습니다. 보답은 무슨, 에이. 그러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하자. 나중에 정태 씨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힘 좀 써볼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정규직 전환은 가장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아, 네. 정말 그래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몇 달 후, 회사 전체 회식이 열렸어요. 그 자리에는 평소 보기 어려웠던 사장님, 사모님까지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죠.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나니 모두들 거나하게 취했고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파할 시간이 되어 각자 집으로 향하는데 마침 저와 사장님 댁 방향이 같아 사모님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이미 만취 상태라 뒷좌석에 쓰러지듯 잠이 드셨고 사모님이 운전석, 제가 조수석에 앉아 출발했죠.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그날따라 사모님은 짧은 스커트에 살색 스타킹 차림이었는데 운전하는 옆모습과 스커트 아래로 드러난 매끈한 다리가 자꾸만 시선을 끌었어요. 남편이 바로 뒷자리에서 골아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저도 모르게 곁눈질로 그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죠. 혈기왕성한 나이, 술기운까지 더해지니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대로 집에 들어가기 아쉬운데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회포라도 풀어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사장님 댁에 도착하자 그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리더니 혀가 잔뜩 꼬인 발음으로 사모님한테 저를 집까지 좀 데려다주고 오라고 말하고는 휘청거리며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순간 차 안에 남은 건
약간의 알코올 냄새와 어색한 정적.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었어요. 다시 차는 스르륵 출발했고 사모님은 한동안 말없이 운전만 하더라고요. 저도 괜히 창밖만 쳐다봤네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오는데 그 가사가 꼭 제 마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복잡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사모님이 먼저 침묵을 깼어요. 휴, 오늘 정신없었죠? 정태 씨? 아, 네. 뭐 회식이 다 그렇죠. 그래도 사장님 기분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네요.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하려고 애썼거든요. 기분은 좋으셨겠지 밖에서만. 사모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데 그 말투에 뭔가 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슬쩍 백미러로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요즘 회사에서 뭐 특별한 일 같은 건 없었어요? 사장님 관련해서 뭐 이상한 점이라든가. 딱 감이 오더라고요. 아, 또 시작이구나 싶었지만 여기서 괜히 아는 척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요. 네? 글쎄요, 전 그냥 제 일하느라 바빠서 사장님 동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별일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최대한 어수룩하게 대답했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모님은 아, 그래요? 하고는 더 묻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피식 웃는데 그 웃음이 뭔가 좀 씁쓸해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핸들을 꺾어 제가 사는 동네 방향이 아닌 조금 외곽 쪽으로 차를 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 저희 집 이쪽 아닌데요. 알아요. 그냥 답답해서 드라이브나 잠깐 하려고요. 정태 씨 시간 괜찮죠? 이건 뭐 거절할 수도 없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네. 전 괜찮습니다. 속으로는 이거 점점 더 이상해지는데 싶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차는 점점 더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고 가로등 불빛도 드문드문해졌어요.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아까보다 더 짙어진 어색함과 왠지 모를 기대감이 뒤섞여 숨막힐 지경이었죠. 그때 사모님이 불쑥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확 틀었어요. 근데 정태 씨는 집 가면 바로 자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혼자 술이라도 한 잔 더 한다든가. 네? 아뇨. 전 그냥 씻고 바로 자요. 내일 또 출근해야 하니까요. 재미없게 사네. 하하. 뭐 그렇죠. 회사 다니는 젊은 남자들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닌데? 내 친구 아들 보니까 주말마다 클럽 가고 여자 만나고 아주 바쁘던데. 전 뭐 그럴 여유도 없고 사실 그럴 상대도 없어서요.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모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어머, 정말. 그럼 마지막으로 여자 만나본 게 언젠데요? 정태 씨 정도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노골적인 질문에 살짝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기억도 가물가물한데요. 한 1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뭐? 1년. 28 창창한 나이에? 아이고, 정태 씨. 그러다 몸에 살이 생기겠네. 사모님이 과장되게 놀라면서 제 어깨를 툭 치는데 그 손길이 꽤나 짜릿하게 느껴졌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가 주는 흥분 때문인지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죠. 바쁘기도 했고 딱히 좋은 사람 만날 기회도 없었네요. 제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하자 사모님이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휴나 오늘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마시려고 진짜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갑자기 왜 이렇게 시원한 맥주가 확 당기지? 그러면서 힐끗 아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왔다. 드디어. 속으로 외쳤죠.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저한테 던지는 미끼였죠. 여기서 빼면 바보고. 그렇다고 덥석 물자니 그래도 용기를 내서 살짝 떠봤어요. 네, 갑자기요? 왜요? 혹시 저랑 단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술이 당기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술을 부르는 스타일인가 보죠?
능글맞게 웃으면서 말했는데 속으로는 제발, 제발 하고 있었네요. 사모님이 제 말에 어머 하더니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간지럽던지 어머머 정태씨 은근히 선수네. 몰라. 정태씨 때문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갑자기 목이 타네. 그러면서 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까 정태씨 28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이야 진짜 완전 영계네. 영계. 아. 부럽다. 그 젊음이. 사모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목소리 톤을 살짝 낮추고는 제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아, 진짜 나도 영계랑 한번 신나게 놀아보고 싶네. 와, 이 말은 정말 대놓고 던지는 거잖아요? 운전 중인데도 힐끗힐끗 저를 쳐다보며 눈을 맞추려는 그 모습에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미쳤다. 미쳤어. 사장님 사모님이 나한테. 이게 말이 돼? 근데 싫지는 않네. 아니. 솔직히 엄청 설레는데 어떡하지? 순간 저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와 똑같은 생각인가? 물론 사모님한테 들릴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위험해라는 경고음이 울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기회 흔치 않아 라고 속삭이고 있었죠. 결국 술기운과 젊은 혈기를 빌려 제가 먼저 총대를 매기로 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제 입에서 그럼 진짜로 맥주 한잔 하실래요? 가볍게요. 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사모님은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는데 그 미소가 꼭 너도 같은 생각이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더 후끈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죠. 어머, 정태씨, 제안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좋아요. 딱 한 캔만. 어디 시원하고 조용한 데 없을까? 사모님이 능청스럽게 받아치는데 이미 마음은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딱 떠오른 곳이 있었어요. 예전에 친구들이랑 밤늦게 술 마실 곳 없을 때 가끔 갔던 곳인데 인적도 드물고 으슥해서 우리끼리 비밀 아지트라고 불렀던 공원 주차장이었거든요. 아, 그럼 공원 주차장 어떠세요? 거긴 이 시간이면 차도 거의 없고 엄청 조용하거든요. 맥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너무 외진 곳이라 거절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사모님은 잠시 창밖 어둠을 바라보더니 그래요? 정태 씨만 믿고 가볼까? 하며 핸들을 그쪽으로 돌리더라고요. 가는 내내 심장이 벌렁거려서 혼났네요. 가는 길에 24시간 편의점에 들렀어요. 사모님은 차에 있겠다고 하고 저 혼자 내렸죠. 괜히 비싼 수입, 맥주 몇 캔이랑 간단한 마른 안주거리. 그리고 혹시 몰라 껌까지 하나 샀어요. 편의점 불빛 아래서 제 얼굴을 보니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해서인지 벌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자. 정태야, 근데 진짜 괜찮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다시 차에 타서 맥주 봉지를 건네니 사모님이 어머, 센스 있네. 내가 좋아하는 맥주 어떻게 알았어요? 하며 웃는데 솔직히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산 거였거든요. 그래도 아, 네, 그냥 왠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하고 얼버무렸죠. 드디어 공원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예상대로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완벽한 어둠 속이었어요. 멀리 희미하게 도시의 불빛이 보이긴 했지만 여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풀벌레 소리만 간간히 들려오는 게 오히려 더 긴장감을 높이더라고요. 와, 진짜 아무도 없네. 이런 데는 어떻게 알았어요? 사모님이 신기하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냥 예전에 친구들이랑 몇 번 와봤어요. 큼하긴. 여자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장난스럽게 쏘아붙이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요.
남자들끼리 와서 신세 한탄이나 하던 곳이죠. 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뒷자리로 자리를 옮겼어요. SUV라 뒷자리가 꽤 넓었거든요. 에어컨은 약하게 틀어놓고 창문은 살짝 열어뒀어요. 밤 공기가 제법 선선했죠. 자, 그럼 우리만의 비밀 회동을 시작해볼까요? 사모님이 먼저 맥주 캔을 따며 분위기를 풀려고 하더라고요. 치익하고 캔 따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도 따라서 캔을 땄죠. 짠할까요? 제가 제안하자 사모님이 웃으며 캔을 부딪혀 왔어요. 쨍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맥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어요. 알딸딸했던 술기운이 다시 확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대담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숨소리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회사 이야기, 사장님 뒷담화 같은 걸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사모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죠. 아까 차 안에서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태 씨, 나 사실 너무 외로워요. 갑자기 사모님의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더라고요. 네, 남편. 그 사람 밖에서는 호탕하고 사람 좋은 척하지만 집에서는 완전 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그냥 애들 엄마. 그냥 밥 해주고 살림하는 사람 취급이지. 여자로 봐준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괜히 어설픈 위로를 건넸다가 분위기를 깰까 봐서요. 가끔은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도 수백 번은 더 했죠. 근데 애들 보면 또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혼하면 애들은 또 얼마나 상처받을까 싶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매 팔자인가 보다 하고 체념하게 돼요. 사모님은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더니 창밖 어둠을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젊었을 땐 나도 꿈이 있었는데 사랑받고 싶고 예쁘다는 말도 듣고 싶고 근데 이젠 거울 보는 것도 싫어요. 그냥 아줌마만 보이니까. 그 말에 갑자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냥 사장님 와이프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의 외로움이 느껴졌달까요? 물론 제 안의 흑심이 그걸 이용하려는 생각도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요. 가끔은 그냥 누가 나 좀 꽉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뜻하게. 사모님이 거의 속삭이듯 말하는데 그 말이 마치 신호탄처럼 느껴졌어요. 바로 지금이다 싶었죠. 저는 슬그머니 사모님 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어요.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사모님의 어깨를 감쌌어요. 사모님이 살짝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쪽으로 살짝 기대는 듯한 느낌이었죠. 힘드셨겠네요.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최대한 진심을 담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어깨를 감싼 손으로 천천히 팔을 쓸어내리다가 사모님의 손을 찾아 부드럽게 잡았죠. 사모님의 손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무슨 근거로 괜찮다는 건지는 저도 몰랐지만 일단 그렇게 말하며 그윽하게 눈을 맞추려고 애썼어요. 어둠 속에서도 사모님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손발이 오그라드는 대사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어쩌면 사모님도 그 말에 위안을 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잡은 손을 살짝 끌어당기며 사모님을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사모님의 숨결이 제 뺨에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죠. 심장은 정말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술기운과 낯선 상황, 그리고 금지된 관계라는 아슬아슬함이 뒤섞여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점점 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고요한 차 안을 찢을듯이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둘 다 너무 놀라서 화들짝 떨어졌죠. 어둠 속에서 요란하게 빛나는 액정 화면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사장님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허걱.
어떻게? 사모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어요. 숨을 고르고 옷매무새를 황급히 가다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안 들어와. 정태 씨는 내려줬고? 아, 응, 거의 다 왔어. 정태 씨 내려주고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혀서. 뭔 소리야? 이 시간에 차가 막히긴. 너 혹시 사고 난 거 아니야? 걱정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사고 안 났어. 진짜 거의 다 왔어. 금방 갈게. 끊어. 사모님은 거의 다그치듯 말하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통화하는 내내 사모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제야 저희 둘 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차 싶었죠. 정말이지. 사장님의 존재는 까맣게, 아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전까지의 뜨거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 안에는 숨막히는 어색함과 싸늘한 현실만이 남았더라고요. 정태 씨, 미안해요. 나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네. 그럼요. 저도 이제 들어가 봐야죠. 저도 횡설수설하며 대답했네요. 그 후로 회사에서 사모님을 마주치면 여느 때와 똑같이 저를 대했어요. 마치 그날 밤 공원 주차장에서의 일은 아예 없었던 일처럼요. 솔직히 그때 전화벨만 안 울렸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혈기왕성한 28이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하마터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뻔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괜히 어린 놈이 겁도 없이 유부녀. 그것도 사장님 와이프랑 엮였다가 발각이라도 됐으면 정말 인생 그대로 끝장났을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아찔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지 않고 해프닝으로 끝난 하룻밤의 비밀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죠. 그 아찔했던 공원 주차장의 밤 이후 제 일상은 다시 잿빛의 연속이었어요. 사모님과의 관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원래의 정보원과 보스 와이프로 돌아갔죠.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날 밤에 강렬했던 긴장감과 아쉬움이 잔불처럼 남아 있었어요. 28. 여전히 앞날은 캄캄했고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신분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죠. 정규직이라는 세 글자는 너무나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사장님의 바람기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사모님의 감시망은 날이 갈수록 촘촘해졌지만 사장님은 마치 그물코를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처럼 교묘하게 여자를 만나고 다녔죠. 제게 걸려오는 사모님의 확인 전화는 더 잦아졌고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신경질과 깊은 체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 역시 사장님의 의심스러운 행적들, 끊이지 않는 통화 목록 속 낯선 여자 이름들, 핑계 좋은 외근과 야근, 차 안에 떨어져 있던 긴 머리카락 같은 것들을 기계적으로 보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죠. 이건 뭐 스파이 노릇도 아니고. 그러던 어느 날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사무실 공기가 무거웠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모님이 싸늘한 표정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평소처럼 직원들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의 낯선 여자가 들어섰어요. 누군가 했더니 오래전 회식 자리에서 봤던 사모님의 절친한 친구라고 소개받았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김 사장,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사모님의 고함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을 갈랐어요. 낮고 날카로운 그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어떤 살기마저 느껴지는 듯했죠. 직원들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였고 사장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떼써 태어난 척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이게 무슨 회사까지 찾아와서 왜 이래? 왜 이래? 내가 이걸 몰랐을 것 같아? 내 친구까지 건드려?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사모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친구의 팔을 잡아 끌며 사장님 앞으로 밀쳤어요. 친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말해, 똑똑히 말해봐. 당신 입으로 직접 이 인간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미안해. 옥순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친구는 흐느끼며 빌었지만 사모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닥쳐. 내 사과 듣자고 온 거 아니야. 이 인간 쓰레기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온 거니까. 사모님은 사장님을 향해 삿대질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다소곳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가냘프고 어딘가 순수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 모습 뒤에 이렇게 무섭고 독한 면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사장님은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었죠.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일 기세였어요. 사장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사모님의 퍼붓는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그 잘난 말솜씨와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찍소리도 못 내는 모습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사모님이 왜 그동안 남편의 끝없는 외도에도 참고 살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매일같이 회사에 찾아와 감시하고 간섭하면서도 사장님이 큰 소리 한 번 못 쳤는지. 그 이유를요. 나중에 다른 직원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이 회사가 원래 사모님 친정아버지께서 일군 회사였고 돌아가시면서 딸인 사모님과 해외에 나가 사는 남동생에게 지분 전부를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남동생은 경영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사실상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사모님이었고 사장님은 그저 월급 받으며 얼굴마담 노릇을 하는 바지 사장에 불과했던 거죠. 그걸 알고 나니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결국 그날의 소동은 사모님이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도 아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사모님에게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끊어버린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사장님은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나다시피 했고 사모님이 직접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분위기는 한동안 어수선했지만 솔직히 저는 내심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장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모님이 대표가 되면서 제게도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는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사모님 아니 이제는 대표님이 된 그녀가 저를 조용히 대표이사실로 불렀죠. 정태 씨, 잠깐 들어와요. 네, 대표님. 넓고 휑했던 사장님 자리에 앉은 그녀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어요. 슬픔과 분노의 흔적은 희미해지고 뭔가 단단하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죠.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여러모로 마음고생도 심했을 텐데 묵묵히 자리 지켜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태 씨가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준 덕분에 저도 힘든 시간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서류 한 장을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정식 직원 발령 서류예요.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고생 많았는데 이제 정식으로 우리 회사 식구가 된 걸 환영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렇게 바라던 정규직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죠. 지난 몇 년간의 서름과 불안감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거의 외치다시피 말했어요. 그래요.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 미소 속에는 단순한 상사로서의 격려 이상의 어떤 개인적인 따뜻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 무렵에 대표님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정태 씨,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요?
아뇨. 별다른 약속은 없습니다만. 잘 됐네. 정직원 된 거 축하해야지. 오늘 내가 한턱 쏠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술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신나서 대답하자 그녀가 피고스며 말했어요. 주인공이 무슨 술값을 내요. 오늘은 내가 다 낼 거니까 부담 갖지 말아요. 대신 2차, 3차까지 쭉 가는 거다. 3차까지 이건 그냥 축하 저녁 식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1년 전 공원에서의 아찔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녀는 이혼했고 자유의 몸이었죠.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정식 직원이 되었고요. 왠지 모르게 오늘 밤 1년 전 풀지 못했던 아쉬움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우리는 회사 근처에 제법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네요.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곁들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회사 이야기, 사는 이야기. 그러다 술 기운이 살짝 오르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날 밤 이야기를 꺼냈어요. 거의 1년 만이었죠. 정태 씨 기억나요? 1년 전에 우리 공원 주차장에서. 네, 그럼요. 어떻게 잊겠어요. 제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참 좋았는데. 그렇죠? 그녀의 눈빛이 짙은 감정에 젖어들었어요. 네, 좋았죠. 아주 많이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끌렸던 그 순간의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나 사실 그날 결심했어요. 네? 뭐요? 이혼 말이에요. 네? 하필 왜 그날 결심을 하셨어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죠. 그게 설명하기 좀 그런데 그날 정태 씨랑 그렇게 잠시나마 같이 있다 보니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밖에서 저러고 다니는데 나는 애들 때문에, 남들 시선 때문에 그냥 참고만 사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나도 여자인데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녀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정태 씨랑 있었던 그 짧은 시간이 뭐랄까. 내가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일깨워줬다고 할까? 마치 우물안개구리처럼 갇혀 살던 나에게 세상에는 다른 종류의 관계도 있고 설렘도 있고 어쩌면 새로운 인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정태 씨는 나한테 그냥 어린 직원이 아니었어요. 뭔가 나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준 아주 특별한 남자였거든요. 그녀는 제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으며 덧붙였어요.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때 내 감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녀가 저를 그렇게 특별하게 느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했죠. 저야말로 대표님이 그렇게 좋게 봐주셨다니. 어쩌면 그날 밤 우리가 서로에게 뭔가 잘 맞았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가 봐요. 그녀는 제 말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생각이 확 바뀔 정도였으면 정말 뭔가 있었던 거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다시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낮고 은밀해져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정태 씨. 네, 대표님, 말씀하세요. 우리 1년 전 그 장소에 다시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명백했어요. 오늘 밤 나와 끝까지 함께 있고 싶다는 뜻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사장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그리고 제 처지에 대한 고민으로 망설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죠. 그녀는 이제 자유로운 돌싱이었고 무엇보다 제게 정규직이라는 너무나 큰 선물을 안겨준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 싶었고 솔직히 말해 1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아쉬움을 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네, 대표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2차, 3차는 생략하고 바로 그 공원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1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감이나 초조함 대신 묘한 설렘과 기대감만이 가득했어요. 차를 세우고 뒷자리로 옮겨 앉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품에 안겨왔어요. 그날 밤 우리는 1년 전 차마 넘지 못했던 선을 넘었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체온을 나누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남김없이 폭발시켰죠. 야외라는 해방감, 직장 상사와의 금지된 관계라는 아슬아슬함, 40대에 접어든 이혼녀와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이라는 나이차, 아이 둘 딸린 엄마라는 현실, 이 모든 복잡 미묘한 요소들이 뒤섞여 오히려 우리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어요. 그녀는 마치 오늘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열정과 외로움을 제게 쏟아붓는 것 같았죠. 반쯤은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처럼 저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어요. 그 밤은 정말이지 현실 같지 않은 환상 그 자체였어요. 마치 길고 긴 꿈을 꾸는 듯했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태 씨, 오늘 뭐해? 나랑 데이트하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우리는 사귀자는 명확한 말 한마디 없이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대표와 직원으로, 회사 밖에서는 연인으로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녀는 저를 정말 끔찍이 아껴주고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린 서방님을 대하듯 제 식사부터 옷차림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죠. 그녀의 그런 모습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외로움과 불안감에 시달렸던 제게 그녀의 넘치는 애정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위안이었어요. 28, 비참했던 취준생에서 하루아침에 어엿한 정규직 직원이자 능력 있는 연상녀 대표의 비밀스러운 연인이 된 제 인생은 그렇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급격하게